서울 평화시장 피복 노동자 전태일 씨의 분신 자살은 일개 피복 직장의 노동 조건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실로 현 정권의 반근로자적 노동 정책에 대한 항의인 것이며 오늘의 절망에 찬 사회 현실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반성해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소식을 듣고 친필로 작성한 연설문의 일부가 오늘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에도 전태일은 있습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무시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또 말로만 끝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내일은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본을 찾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11월 11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내일 문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려고 지금 조율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내일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 성사를 목표로 현재 한미 당국 간 시점을 조율 중에 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는데 청와대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연설 직후부터 이 통화 일정을 조율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은 좀 자제했다라는 아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식이 알려진 게 공식적인 브리핑을 한 건 아니고 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르면 내일쯤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보이는데 이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 뒤에 이 G스탱 추리도 이 캐나다 총리하고 그다음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한 바가 있고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아마 내일쯤 통화를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션 해니트라고 막스뉴스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 네, 그 사람이 진행한 쇼에 나와서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한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호락호락 역시 예상은 했지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는 모습 네네. 보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어제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한 열흘 전쯤 미국 대선이 있기 열흘 전쯤에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가 한국을 다녀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대표적인 바이든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바이든 당선인의 상원의원 시절 12년간 보좌관을 함께 일을 했습니다. 네. 또 최근까지도 밀접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 정책을 자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까지 사흘 이상 한국을 방문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민주당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고 하고요. 이 만남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 3기나 클린턴 정부 3기가 아닌 바이든 1기 대북 정책을 펼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오바마 행정부 시즌2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잖아요. 우려가 있잖아요. 핵 개발을 막지 못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되돌아갈까 봐 후퇴할까 봐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준 날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해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런 점도 강조했다고 이 만났던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누지 대표는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한국과도 가까운 미국 민주당 내 지한파 인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내 상황 또 북한의 상황도 듣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이든 당선인에게 얘기를 좀 해서 한국의 우리나라 대북 정책 또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지인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자누지 대표가 약간 인권 분야에서 조금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껄끄러울 수도 있는 북한 인권 이야기도 사실은 좀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여당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곧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행정수도 관련됐던 이야기, 그거의 연속성상인지 아니면은 이게 또 다른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아닌 면도 그래요?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괴산에서 최고위원회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회를 이 세종시로 이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좀 분명히 밝혔고 이낙연 대표가 이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곧 그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 대전 의료원, 이 국립중앙의료원 세종 분원 설치를 돕겠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이 국회 전체를 좀 세종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본회의장하고 국회의장실은 좀 남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좀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전부 다 옮겨버리면 이른바 이제 그 행정수도 그 수도 이전 좀 위원 네네.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좀 거기에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상징적인 의장실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만 네. 그 국회에 여의도에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세종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정수도 이전에 뭐 연장선인 것도 있고 좀 아닌 면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청와대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쪽의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다 옮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종시로 뭐 물론 다 옮기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부분 뭐 국회를 이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서울시 민심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걱정은 없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뭐 당내 얘기 좀 들어보면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는 국회를 옮김으로 인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국회 부지요? 네. 그러니까 옮기게 되면 그 부지가 남잖아요. 남으니까. 거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오히려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시민들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전문가들 얘기도 부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년 서울 그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거 세우나요? 국회의원 체험관 뭐 이런 거. 거기에 그런 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왜요? 레드카펫 막 따라주고 그냥 딱 내려주고 우리 드라마에서 보듯이 주차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앞에서 딱 문 열면은 딱 내려갖고 이렇게 막 그냥 송가하고 차줄이 엄청나게 길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수도 서울을 만드는데 국회 부지가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중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만둔 거예요? 이게 그 중지가 된 지 사실 보름 정도나 지난 그래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무감사위원회하고 이 당 조직국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고성을 지르거나 뭐 서류를 던지는 것 같은 좀 그런 뭔가 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있었다. 체험관 하면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고성 지르고 고성 지르게 사태질하고 네. 막. 근데 뭐 지금 이번에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뭐 지난달 26일에 이 9차 회의를 열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그 1차 감사를 마무리해놓고 좀 보고서를 작성을 한 뒤에 그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감사를 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평가 방식을 두고 이 조직국 관계자들하고 뭔가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당무감사위 측 인사들이 뭐 언론에 계속 얘기를 했는지 그쪽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좀 갈등이 좀 심해져서 사실상 지금 개점 휴업 상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 재보궐선거 앞두고서는 약간은 조금 속가내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무감사 대상이었다라고 하다가 사실은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로 드러나면서 좀 한번 좀 휘청거리긴 했었죠. 당내에서 좀 논란이 좀 많은 상태였고, 어쨌든 이 결국 뭐 칼을 뽑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썰지 못하고 그냥 칼을 들고만 있는 그런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오보인가요? 뭐 오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뭐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민대 강연 마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가 바뀌었다. 이런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건 언론이 희망사항을 쓴 것이다. 그냥 일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묻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일축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황 변화가 있다면 출마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야권 혁신 플랫폼.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는요. 모여서 혁신 플랫폼 이런 말 들어가면은 네. 좀 그런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 이 시대마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시대에는 빅텐트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 썼었고. 지금 요즘엔 플랫폼 단어가 그러니까 많이 플랫폼이 많이 쓰이니까 일단 네. 집어넣은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신당 창당도 있는 건데 물론 신당 창당을 딱 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야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게 중요해요. 기득권을 버리고 함께하자. 국민의힘이 기득권이 있잖아요. 의석수도 103석이나 되고 네. 국민의당은 3석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기득권 버리고 함께 모이자는 것은 국민의당이 조금 세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만나서 하나의 야권 연대를 하자, 혁신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좋다. 그럼 나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죠. 그건 당대 당으로 하자라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네. 근데 국민의힘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들어와라라는 거잖아요. 할 거면은. 네. 그래서 이게 접점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이걸 주장할 걸로 보이고 내일도 김무성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그 포럼에 가서 네네. 강연합니다.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더 한번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면 국민의힘 소속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야권에선 처음으로 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 열고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 라면 선언을 했어요. 이 박춘희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목받는 게 이혼을 한 다음에 두 자녀 양육을 위해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49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 이에 뭐 송파구청장 재선까지 하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죠. 원래 송파 갑에 나오려고 했는데 컷오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이 공천 네.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오늘 어쨌든 재건축 사업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을 내놓겠다. 또 전일 보육제, 서울시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당적으로 정의당의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처벌법 처리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김종인 위원장이 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마다 좀 다르지만 조금 이제 왼쪽으로 가서 협력하는 네네.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당론이라든지 국민의힘 안에서의 반발이 좀 심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전에 뭐 이른바 뭐 그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된 법도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내에서 네. 좀 같은 생각일지는 여전히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신문을 보면 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하는 건 맞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이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도 우리나라는 기업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너무 이제 과잉 입법 아니냐 좀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좀 더 전격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네네. 당 내에서 이게 그렇게 뭐 힘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런데 또 민주당은 또 기업처벌 관련해서 좀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예, 네. 민주당에서도 아직 당론으로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우선 뭐 우원식 의원, 박주민 의원,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업과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뭐 법인의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 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법을 내놔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당론이 안 됐는데 어제 이낙연 대표, 김태형 원내대표 찾아가서 법안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조영원 원내대표도 어제 뭐 전형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잘 처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당론으로 마련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 이게 민주당의 좀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초당적이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김태일 여사가 또 네. 돌아가신 지 50주기가 된 해여가지고 지금 어허. 관련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함께 손잡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이 스가 총리에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약간 좀 갑작스러워서요.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스가 총리 취임하고 우리 정부 측 인사와하고는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것은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어서 좀 그렇게 추측하기도 어려운데요. 네. 실제 원래 우리나라 4대국 강대국 외교 중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국정원장이 담당을 해왔죠. 그래서 임동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직접 와서 설명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박지원 이 국정원장이 이번에 직접 담당을 하게 돼서 아마 신 총리에게 인사는 꼭 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니카이 간사장과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 관계가 워낙 좀 우정이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니카이 간사장을 상대로 하러 왔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사이였고, 네. 사실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이 김대중 정부 때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잖아요. 그게 약간 좀 다시 떠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실제 니카이 간사장과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계는 대북 송금 사태로 이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직접 면회를 갈 정도로 친분이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왔을 때 꼭 니카이 간사장만을 만난 건 아니고 보면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만나고 또 다키자와 내각 정보조사관도 보고 가와무라 다케오 이 한일 우호연맹 간사장까지 만났기 때문에 스가 총리까지 포함을 하면은 일본 정계, 일본 지금 현재 내각의 주요 멤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걸 했다라고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가 총리와의 만남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들려오나요? 네,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보도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대신 일본의 스가 총리가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보장을 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본의 미디어들이 좀 보도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문에 대해서는 원래는 국정원장 방문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문에 다루지는 않는데 신문들이 거의 다 보도를 했어요. 그만큼 한국이 어떤 안을 가져오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좀 성격도 있고 좀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세 번의 좀 웃음을 스가 총리에게서 자아내게 했다. 즉 예를 들면 직접 저서를 가지고 사인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가 총리가 조금 인기가 지지율이 이번 주에 들어서 올랐는데 네. 이것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와서 복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해서 조금 분위기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표대로 일본 미디어들도 그런 식으로는 좀 보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회동에서의 분위기는 좋았는데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현안 문제들 꼬이고 꼬여 있는 거 이게 과연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일 관계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아직 멀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미디어들의 저 보도를 봤을 때는 한국의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98년처럼 김대중 오부치 21세기 파트너십 선언과 같은 제2의 네. 문재인 스가 선언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글쎄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카톡 관방장관이 실질적인 그런 안의 제안은 없었다라고 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일반 미디어에서는 그런 안이 있었고 일본이 지금 당장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데 그런 선언을 해서 뭘 하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일본은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미디어들도 보도가 있는데 근데 이 맥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선언을 물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통합적인 해결을 위한 한일 관계 공동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안이라고 보고 또 이번에 꼭 굳이 목적이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꼭 그 문제만 가지고는 특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보면서 그리고 특히 북일 관계 수교를 위해서 스가 이 총리도 뭔가를 결과를 내야 되죠. 거기에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통해서 스가 이 총리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안들을 아마 동시에 모색을 했다고 보죠. 그게 아마도 이제 문재인 스가 이 선언으로 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렸다고 봐야 되겠죠. 아, 북일 관계 개선이나 수교 같은 거를 스가 총리도 관심이 있어 하는가 봐요? 스가 총리가 즉위 연설에서 지난번에 네. 첫 연설에서 다른 문제와는 달리 북한과의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맨 처음 모두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지금 스가 총리는 무엇이 있더라도 자기 정권을 장기 집권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한일 관계에서 크게 결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내년 1월 지금 총선을 예상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북일 관계에 대한 조금 개선은 아베 수상이 하지 못한 외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카드는 북한과의 교섭 카드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납치자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측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통해서 뭔가 좀 설득을 부탁을 하고 그 납치자 문제가 일부분이라도 해결되고 북일 관계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게 스가 총리의 지지율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걸 하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게 내년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 일단 네. 물론 개최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을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듯이 한국도 도쿄올림픽을 동아시아의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도쿄올림픽을 참여하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가능하면은 북일 관계도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북한에게도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닌 게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미국과의 북미 관계는 한동안 고착될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 입장으로서는 어떤 형태든지 다른 외교를 지금 모색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년 봄경을 상정을 하면서 이 북한이 다시 일본과의 관계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북한은 일관되게 아베 정권과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스가 정권에게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하, 그렇게 보면은 사실 다음 달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스가 총리가 불참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참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 와서 북한 이야기를 뭐 한국, 중국과 함께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보면은요, 지금 현재 스가 정권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한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한발 양보해 달라라고 스가 정권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40%에서 45% 안정된 지지율이 있고 의회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지만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지 기반이 강하지를 못하죠. 타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 스가 정권이 자기의 자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본 내에서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과의 전격적인 외교 전환도 어렵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베 수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스가 정권 입장에서는 스가 정권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여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이고 그렇다면은 해주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외교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의도라고 봐야겠죠. 아하. 자, 오랜만에 연결된 김에 제가 교수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의 당선을 바라보는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베 수상이 트럼프에다가 너무 많은 공을 들여왔죠. 네. 그렇지만 트럼프 정권에게 큰 실질적인 이익이 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무기를 많이 사기도 하고 그랬죠. 네네.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한 보수 우익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정치하기를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일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실제 다 들어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일본의 극우 보수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 현재 스가 총리라든지 이 니카이 간사장 입장은 트럼프를 상대하기가 아주 쉽지 않다. 즉 스가 총리는 트럼프 같은 스타일은 도저히 나는 맞지 않는다라고 사석에서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바이든 쪽이 스타일은 맞는 거겠죠. 바이든도 스가 총리도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 조직들을 버텀에서 맡기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스가 내각은 바이든 정권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 입장은 이 바이든 내각은 다시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들이 다 몰려온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바이든 내각을 일본이 상대하기가 녹록지 않을 거다. 오히려 트럼프가 훨씬 더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트럼프가 교섭하기 쉬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하기 좀 까다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실제 트럼프는 어떻게 비유만 맞춰지면 양보를 많이 이끌었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오고 일본 내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 대안을 일본이 쉽게 교섭해서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겠죠. 네, 뭐 본인 자체가 뭐 외교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36년 동안 상원의원 하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그냥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일 간의 관계 특히 역사 문제에 조금 자유주의적인 사관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좀 요구하고 오히려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양보를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본에게는 물론 유리하죠. 니카이 간사장이나 스가 총리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보를 강요할 이런 확률이 더 훨씬 많다고 보고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구는 화제 뉴스 알아보는 클릭 핫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브닝 쇼의 마스코트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마스코트로 좀 격상했네요, 제가. 그 전에는 뭐였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군요. 더 올려드릴게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이게 어제 이제 데이트 폭력이 논란이 되면서 전해드렸었는데 쌍방 폭행 논란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어제도. 근데 이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기가 좀 묘한 부분이 있어서 전달해드리진 않았는데 쌍방 폭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조계에서 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처벌을 둘 다 받을 것 같았는데 남성이 여성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여성은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남성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경찰이 이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을 했거든요.
있거든요. 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이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성이 처벌을 원한다 그런다면 상해죄도 함께 적용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남성의 행위가 훨씬 폭력적이라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영상만 보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는 게 이 법조계의 의견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남성, 여성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 SNS에 올라 있는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는 영상을 유포한 사람 그리고 전달한 사람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이 백신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다는 그 코로나19 백신 그 효과가 90%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환호들을 했는데요. 네, 어제 그 발표가 있었고 오늘 이어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요.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3월 말께 모든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백신이 현재 방역 조치와 결합을 하면 이번 팬데믹 사태를 종결할 잠재력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올해 연말쯤 투약 4, 5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항체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있어야 하고 치료제 중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CTP-59를 개발해서 현재 2상과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쯤이면 2상이 종료된다. 그때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1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물량 생산은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만 명분이면 치료에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 용량이 세계 7%가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국내용 10만 명분을 제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나라에 제공하겠다. 그리고 국내에는 원가로 공급을 하고 해외에서도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는데 단 정부는 아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경찰하고 절도범 사이에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뭔 얘기예요? 이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진짜 영화에 이 장면이 등장을 했다. 그럼 보고 계신 분들이 아이고 너무 고심 없이 스토리를 짰네 할 정도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의 한 형사가 한 달째 절도범을 쫓고 있었는데요. 절도범에 대한 정보는 CCTV 속의 인상착의 뿐이었어요. 워낙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지라 이 형사는 급히 해결할 사건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이 절도범을 찾기 위해서 CCTV를 반복해서 봤는데요. 지난 7일에 밤을 꼬박 새워서 또 CCTV를 봤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올랐는데 온통 머릿속에는 영상 속의 그 용의자밖에 떠오르지 않더래요.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창 밖으로 자전거 한 대가 쓱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인상착의에 이 형사 순간적으로 좀 절도 용의자일 수 있겠다 직감을 진짜요? 하고 차를 돌려서 검문을 시도했습니다. 이 행위는 부인했지만 자신의 눈썰미와 오랜 수사 경험을 믿은 형사는 행인을 긴급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고요. 확인한 결과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 형사가 추적해온 그 절도범이 맞았습니다. 오, 뭘 훔친 절도범이에요? 구리전선. 구리전선이요? 네. 8월 초부터 3개월 동안 가동을 앞두고 있던 한 공장에 침입해서 11차례에 걸쳐서 300kg의 구리전선을 훔친 건데요. 이제 팔아서
자기의 이제 생활비로 썼던 거죠. 검거 당시에 정 씨의 소지품에서는 절단기 그리고 벗겨낸 전선 피복이 다량이 발견이 됐고 자백한 정 씨는 검거 당일에 주말을 맞아서 여유롭게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로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를 나온 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서 여러 건의 수배도 내려진 상태였대요.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드론 택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론 택시 예전에 영화 보면 2020년 되면 저는 날아다닌 줄 알았어요. 택시 타고.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게 2020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2030년, 40년, 한 10년, 20년 더 지나야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서울시 여의도 하늘에 2인승 드론 택시가 날았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보신 분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가 하늘을 비행한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인데 보셨다면 역사에 남을 장면을 보신 거죠. 이 오늘 오전 10시 56분쯤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드론의 관제 시스템을 연결한 K-드론 시스템을 시연했는데요. K-드론 시스템은 여러 대의 드론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관제 시스템에서 경보음을 울리면서 하늘길을 정리했고요. 드론 택시는 프로펠러를 막 빠르게 돌리면서 해발 50m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km를 두 바퀴 돌아서 7분가량 비행을 했고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긴 하지만 이번 시연이 처음이니만큼 쌀까마니를 사람은 안 타고 태웠습니다. 쌀 4포대 80kg을 실어서 상공을 비행하다 제자리로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이번에 투입한 드론 택시는 중국 이항사의 2인 승급 기체 이항 216을 비롯해서 국내외 드론 8대가 동원됐습니다. 드론 택시용 기체는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친환경 동력이고 좁은 도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쯤 타고 다닐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정부가 지난 6월에 드론 택시로 대표되는 도심 항공 교통 시대를 2025년에 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비행도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시간 거리를 20분대에 이동을 할 수 있고 약 11만 원으로 요금까지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오늘 인천에서는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 특화도시 구축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체국제공항과 영종, 청라, 계양, 테크노밸리 그리고 김포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드론 택시 노선이 형성이 되고요.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특화도시가 개발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대구, 제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가 비행 시연을 할 계획이고요. 네네. 항공 분야 대학, 민간기관과 협력을 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곧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기대됩니다. 네, 클릭한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하는 수요 정치 클럽 시간입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구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조금 약간 이제 처음에 너무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코너로 첫 번째 주제가요. 중단된 생중계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이든 승리가 이제 거의 확정된 장시였는데 저는 ABC로 보고 있었어요. 미국 ABC 방송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거예요. MBC는 방송 끊었다. 막 이러면서 일단 좀 있다가 ABC도 끊더라고요. 유일하게 CNN이 끝까지 보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회견을 하면서 이게 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뭐 다시 재검표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방송사에서 더 이상 못 듣겠다.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다. 라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인데 우리는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그 처음에는 뭔가 증거가 있다 그래요. 그다음 증인이 있다 그래요. 그다음 증인이냐 증거나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걸 보면은 허접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증인이랑 증거는 사라지고 뭐가 남냐 하면은
결국에는 뭐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공산당과 뭐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과 함께 뭐 이거 선거를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민경호 의원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조합해봤더니만은 팔로우 더 파티라는 이제 중국어 단어가 나왔다. 예. 뭐 그런 게 이제 가다 보면은 흐름이 놓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건가 모르는 지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민경호 의원님도 처음에는 언론이 봤다가 나중에 가면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은 부정선거인 이유가 개표에 사용된 노트북에 윈도우 10을 쓰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까지 가면은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끊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 그 윈도우 10 그 발표 이후에 모든 언론이 이제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네바다주에서 무슨 뭐 이런 부정 투표를 하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삭스에서 공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한국에서 그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송파구에 내가 봉인지를 봉인했는데 내 사인이 달라졌다라고 주장한 그 개표 참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한 사인 맞고요. 네, 뭐 그런 거고 나중에 투표용지가 도난되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들고 온 거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 결국엔 똑같은 패턴을 갈 것이고 다만 한국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트럼프는 매수 논리로 발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이 부정선거론자들의 끝은 뭐냐면은 우체국과 선관위가 매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이 본인이 국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매수론을 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민경호 의원님이 컨설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민트 동맹이라고 이제 만날 수 자기가 있어요? 이름을 이제 붙였거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지켜봐야겠지만은 네. 우체국이 매수되었다는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매수되었다를 해야 되는데 이 선관위가 매수되었다도 미국에서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주별로 이제 이런 선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주장하면 바보 취급받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주별 선관위별로 이 사람들이 매수된 정황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다. 네, 신장식입니다. 이런 음모론, 투표 부정 음모론은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 음모론이 확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체국, 선관위, 투표 개표 요원 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음모에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매수를 하거나. 뭐가 가성비가 안 나요? 가성비가 잘 나오니까 여기서 그 방송하신 분이 옛날에 K값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에요? 도저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그분은 그러고도 가성비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갑자기 내가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가성비적인 거니까 트럼프도 민경호도 가성비 신장식 나오니까 변호사님 만든 건 네. 아니잖아요. 일단 그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음모론의 끝은 사실은 정치적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거대한 음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국 공산당과 맞서 어떻게 싸울 거야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그래서 가성비 안 나오는 얘기고 그런 음모론의 끝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건데 여튼 저는 그 좀 놀랍게 봤던 거는 사실 그래 저럴 수 있어야지 중간에 저렇게 근거 없이 사기 주장 얘기하면 그래 방송 공공재인데 전파 낭비하지 말고 끊어야지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진짜 끝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끝내. 과감하다. 근데 이제 그 민경우 민트동맹 얘기하시는데 참 과감하신 분이에요. 남들 다 손절할 때 미국에 있는 방송사까지 다 손절하는데 이 폭망장에 과감하게 민트동맹을 들고 나와서 뭘 어떤 수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존재감 과시하다가 결국은 유튜브로 가지 않으실까. 유튜브에서 슈퍼챗 받는 쪽으로 가지 않으실까. 민경호 의원님도 그런데 본인이 이제 옳다고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과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시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들이 말리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 동병상련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우리 박진영입니다. 저는 그래도 뭐 참 다행스러운 게 이게 예측해 보면 트럼프의 앞으로의 미래일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소송하고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대충 알기로 뭐 12월 14일 날 그리 이제 선거인단 투표하면 원래 땡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일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소송이 진행되고 이래서 뭐 하원 개헌 이렇게까지 가는 이 트럼프가 작전을 쓸 것 같은데 여기에 미국에서 이제 가장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언론들이 나서서 트럼프 불복 프로그램을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기대를 해보고 이런 사실 이런 모습들도 그런 것들을 트럼프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속해서 미국을 어지럽히면서 불복 프레임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문제들을 빨리 종결짓는 방법은 어쨌든 수치적으로 빨리 이제 검표라든지 개표를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미국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별로 지금 봤을 때는 이미 개표가 거의 끝나가지고 남은 표를 다 개표해도 이길 수 없는 곳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지리한 논쟁을 이끌고 나가는 게 이 사람들도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는 것인데 끝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저는 빨리 대법원이 재검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경우 의원님과 다른 취지로 재검표를 빨리 해가지고 이 논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뭐 사실상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사실 좀 우스운 재검표긴 하지만은 그래도 끝내야지. 왜냐하면 뒤에 저희가 이제 당무감사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당무감사의 저희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 때문에 당 이미지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처결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빨리 이걸 안 끝내니까 저희가 당무감사 해가지고 당협위원장 자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는데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에 좀 계셨잖아요. 예, 전 방송을 PBS를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EBS 같은 이제 PBS 방송을 보시는데 그거 전에 역시 캐릭터 있으셔. 예, 그 전에 방송을 그러니까 그 끊던 방송 전에도 한번 이스트윙에 나왔고 얘기를 할 때 반대가 그 유튜브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나오고 있는데 제목에 이게 가짜를 퍼뜨리고 있다는 말이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유튜브에 화면은 전송을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돼서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목에 박아놓고 중계를 하더라고요. 좀 그게 좀 놀라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 끊고 CNN의 앵커는 나와서 이 뚱뚱한 거북이가 뒤집어져 갖고 다시 몸을 뒤집으려고 어둥버둥 거리는 꼴이 우스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맞아요. 대놓고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전 여기서 제일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요. 2011년 1월에 청와대에 가서 그 펜도 들고 오지 말고 노트도 들고 오지 말고 들어와서 내가 하는 얘기만 들어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했던 신년 간담회에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다과를 즐기던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당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무슨 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그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갔으며 게다가 그 2017년 1월이면 거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인데도 일제히 두 손을 앞에 조아리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가. 그것이 이번 거랑 대비가 되면서 좀 부끄러운 어떤 기자들의 배짱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게 사실 원래 기자들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저 두 손을 조아리고 아무것도 적지 않는 모습에서 받았던 충격이 이번에 방송 끊는 걸 보면서 야 미국이 아무리 민주주의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언론의 맛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고영무 최고위원. 네, 저는 뭐 너무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영방송이 주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 거의 없고 다 종편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종편이 생길 때 엄청 반발이 많았고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이런 말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영방송이 없고 그런 종편이 활개를 쳐도 뭐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없고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런 지금 공영방송이 어떤 항상 뭐 이 정권에서는 정권마다 다르는 그런 어떤 공영방송의 편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도 좀 미국처럼 그렇게 좀 자유롭게 방송했으면 좋겠다. 뭐 선거는 뒤집히고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충격이긴 했어요.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폭스뉴스에서도 당시 폭스뉴스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그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오 하면서 다 끊어버리면서. 저는 근데 정치라는 게 조금 더 이제 대중에 가까이 가려면 엄숙주의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비슷한 행동을 했으면은 뭐 대통령께서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일찍 끊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방송사에 오히려 불경론인가 이런 걸 들고 올 가능성도 있고 저는 예를 들어 대선 토론만 해도 지난번에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를 이제 뭐 얼간이라 지칭하기도 하고 무슨 뭐 광대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원색적인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저는 그런 토론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서로의 성격도 검증되고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순번제로 하는 ABCD 토론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도 좀
방송사가 다르니까 좀 특색 있는 방송사들은 특색 있는 토론 같은 걸 준비하고 후보들 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전에 K본부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하고 대담하고 그랬을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 많았잖아요. 얼굴을 왜 찌푸리고 있느냐 해서 뭐 열성 지지자들이 뭐 이 기자를 뭐 신상털기라고 하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곤란한 질문을 했느냐 이것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기자가 또 저기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한 아이돌의 뭐 사촌 누나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돌까지 지금 뭐 좀 타격을 받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게 사실 기자들한테 뭔가 조금 움츠리게 하는 주눅이 들게 하는 뭐 그런 걸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저는 해요. 그럼 김성애입니다. 그 측면의 반대는 뭘 봐야 되냐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뭐 특히 조국 장관 때부터 더 심해지긴 했는데 정치인들을 단죄할 때 주변 가족들을 터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분 그때 조국 장관 때도 딸네 집에 오피스텔을 두들기는 것이 취재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가족, 일가족을 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반작용이 뭐가 생겼냐면 그러면 기자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관계없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터니까 우리도 기자들을 털어도 되겠네. 이런 서로 폭로전의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 내용을 다 폭로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상태가 됐는데 전 이것의 원죄는 검찰하고 언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먼저 시작한 기자회견이 먼저였는데요? 기자들이 먼저였죠. 예. 아니 그 KBS 기자의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기자에 대한 욕을 하는 정도이지 지금 언론 기사 나오는 것마다 이 기사가 이 기자가 어느 대학 졸업했고 뭘 했고 옛날에 무슨 기사를 썼고 누구랑 새했고 이런 것까지 폭로한 건 최근에 댓글 테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 다른 심지어 얘기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언론인을 그만두고 지금 저희 당의 대변인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 어느 정도의 사실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그 대통령 지지자들에서 나왔는지는 다 기억하실 걸요. 그거 없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뭐냐 이게 참 질문 답지 못한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거북이가 뒤집어지고 이런 건 좋아한다면서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뚱뚱한 거북이 뒤집어지는 거는 김성애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좋아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서로가 품격을 지키고 어느 정도의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 되는데. 그래서 박진영 부대변인 그 여권 사정을 잘 하실 테니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다음번에 언제 하신답니까? 그건 모르겠네. 저도 물어봐야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의 이런 것도 사실은 예의 없는 질문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왜냐하면 굉장히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적어도 박근혜 정부보다는 아니 내 말은 뭐 내용적인 측면보다 우선 횟수적으로는 좀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기자회견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예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유준석 최고하고 저하고 뭐 말다툼해서 누가 이런 게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갑자기 든 궁금증은 거북이가 뚱뚱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이야기였으니까요. 네, 또 우리가 좀 약간 좀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고요. 월성원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탈원전 공약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감사원 보고서가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됐던 것도 같고요. 먼저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려고.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무엇이다. 요 한 줄평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성애 대변인님.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대권병이다. 대권병이다? 대권병이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병이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3회에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건으로 3번 고발이 됐어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지검장이 뭐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다 3번 다 각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구하고 경주에도 3차례 들어갔는데 각하가 돼서 총 6차례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이 원전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사실 정책적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놓고 보면 검찰이 시작하자마자 비서관을 먼저 털고 이 문제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원전 폐기를 지시한 대통령의 문제다라는 점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대통령을 지금 기소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내부에서는
언젠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인이 되면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건이니까 지금 증거를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권을 잡으면 그다음에 문재인을 이걸로 기소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2018년, 19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있던 지검에서 각하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아니 근데 뭐 다 알다시피 이번에 감사원 보고서가 이제 그 트리거가 된 것이고 그걸로 인해 촉발된 수사인데 지금 정치적인 의도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트리거는 저기 지역위원회가 대전지검에다 고발을 하니까 그걸 냉큼 물은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감사원에서 이번에 결국에는 그 검찰에서 밝히는 것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감사 방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문제가 했던 있었다고 것이고 하면 감사원에서 검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했겠지만 저는 그래서 하지 오히려 않았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이번에 어려운 감사를 하셨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칭찬하고 치하하지만은 거꾸로 본인이 분명히 국회에서 밝힌 거로는 이렇게 감사 정황이 심했던 적은 처음이다. 그리고 증거 인멸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사실관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상당히 비겁한 처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공이 아까 말했던 건가요? 것처럼 감사원법에는 명백하게 공무원이 감사 방해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고발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정권과 다투는 역할을 한창 그 정권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게 떠넘기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떠넘긴 걸 관련돼서 받으셨네. 한 말씀만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서 한 정황도 그렇고 압수수색 및 이 혐의를 씌운 것이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건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봅니다. 네, 고영모 최고위원. 네,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거저먹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원에서 항상 이런 해당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항상 공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7,000페이지나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금 보도됐고 그럼 검찰에서는 사실 이게 수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근데 이게 수사를 기관 대 기관이 못 하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감사에서 결과가 났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뭐 법을 어겼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전혀 뭐 정치 의미가 없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되게 거저먹기 수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주권 재검 복수극이다. 주권 재민이 아니라 주권 재검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주권이 검찰에게 있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넘게 끌어온 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본다면 인사권 농단 사건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번 검찰 월성 1호기는 정책 결정 국민들이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원전 탈원전 정책에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찰이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여요. 특히 저는 압수수색 여러 군데 했는데 지금 딱 그다음 칼끝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한국가스공사 최이봉 사장 대표실과 비서실 압수수색했거든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할 때 산업정책비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에요. 왜 한국가스공사 사장 대표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겠냐. 이 양반이 그냥 가스공사 사장이라서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정책비서관 전 산업정책비서관이라서 압수수색한 거고 그렇다면 이 압수수색이나 이 수사를 통해서 칼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주권 재민을 주권 재검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검찰의 복수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감사원도 정치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제 수사하는 거하고요. 감사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마저 말씀드리면 저는 감사원이 저는 국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원전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국회에서 결론 내렸어야 될 문제를 감사원에다 감사의뢰 한 것 자체가 사실 감사원은 정책 감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결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어떤 기획된 프로세스 아니냐.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 자료를 검찰한테 보내고 야당의 고발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기획수사 아니냐고 양이원영 의원이 오늘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최재형 원장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더 나온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감찰한 자료로 봤을 때는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뭐 시민단체 하던 분도 아니고 30년 동안 판사하다 사법연수원장 지내고 지금 감사원장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본인의 어떤 명예를 걸고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뭐 그건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무엇이다. 이준석 최고위는 어떻게 보세요? 노다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다지. 네. 왜냐하면 자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경제적 손실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경제적 손실이란 거 있어가지고는 따져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을 겁니다.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월성 원전을 이제 다시 고쳐가지고 몇 천억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조기 폐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이 몇 천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 탈원전 정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한국전력 주가도 반토막 났고 전체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 자체가 만약 흔들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평가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저는 그 시각엔 동의합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형사적인 죄를 물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나중에 평가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는 건 해야 되고 감사를 방해하려고 한 정황에 대해 가지고 그게 어느 선에서의 지시였느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백운규 장관이 뭐 이렇게 죽고 싶냐는 얘기 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식의 어쨌든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지금 국정농단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는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책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그 민주당에서 4대강이나 아니면 자원외교 가지고 이걸 형사범죄화 시키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저희는 이 부분 정책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했던 선거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되 다만 감사원이 들어갔을 때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 전 청와대가 아무리 그 청와대가 정책과 관련돼서 그 해당 부서를 쪼은 것이과 최순실이 했던 국정농단과를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모든 것을 국정농단에 맞추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사가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 좀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동양대 포창장도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표창장도 권력형 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 떨어지신다고 들어오시길래 그러시더니 말씀 좀 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의 수사는 검찰병이다. 병입니다. 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비서관과 가스공사 사장을 우선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 방해를 했다 그러면은 실무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수색영장을 물론 뭐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 사장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보면 섬세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이 검찰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건 이런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이전에 규칙 위반인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판단은 스스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처 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 자료를 줘서 이것이 규칙 위반 수준인가 아니면 실제로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그것이 오자마자 사실은 오기도 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딱 발부하고 야당이 22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1일 날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개 지역위원회가 고발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강압적 수사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는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오늘 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요새 뭐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1위인 건 처음 봤는데요. 네,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 박진영 부대변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1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희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게 제가 뭐 대략 들어보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 지지를 했고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우리 쪽 당연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우리 쪽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관심 없으시구나. 예, 선거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정부의 이제 임명직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 국민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뭐 저도 여당의 구성원을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두 가지. 하나는 민주당이 맞아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야당의 후보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모르겠지만 좀 죄송하지만 변변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위에서 한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1등을 하고 있으면 너무 불공평하세요.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그냥 막 다들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야당에 변변한 후보가 없다는 거 그렇게 미안해하고 말하고 말이에요. 미안해야죠 당연히. 옆에 고용문 최고위원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예의가 바른데.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큰 맷돌이 그냥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당이 뭐 별거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 내지는 뭐 이게 참 오히려 저쪽 국민의힘 쪽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도 쪽에서 많이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롱을 할 수도 있고 폄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좀 깊이 좀 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사실 뭐 추 장관이 도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본질이 지금 놓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뭐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권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우리가 다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되는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목표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대립이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대립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본질을 놓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행령 지나치게 검찰한테 여전히 수사 폭을 넓게 준 시행령 제대로 고치고 이 사태를 최근의 사태를 거치면서 수사권 이거 진짜로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가 개정안 또 내놓고라고 하는 제도 개혁의 본질에 좀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저는 딴 것보다도 이 수치가 나온 다음에 오늘부터 아침부터 만난 민주당 쪽 패널들 여권 성향의 패널들이 제가 이거 물어보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많이 기억나거든요. 민주라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 이런 건데 대선 여론조사 1위를 윤석열 총장 해버리면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이 조사와 다르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냐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문제라는 여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민주적 통제라는 게 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여론조사로 드러난 민심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여론조사도 무시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민주적 통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민주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선 지지율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수치가 갈수록 나올 때마다 지금 검찰과 관련된 검찰 개혁 분란에 있어가지고 과연 추미애 장관이 교조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옳은 것인지 한번 여당이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50% 이상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남짓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바라지 않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영무 최고위원. 네. 국민의힘이 이제 갈수록 점점 쪼그라들고 힘이 들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뭐 지금 야권의 후보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후보가 제일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백이량 말씀하시지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위권을 하고 있고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에 대한 여지 여러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거는 많이 힘들어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다 합하고 야권 합해봐야 지금 당연히 민주당이 더 앞서는 건 맞긴 맞는데 추세를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어떤 연대 새로운 혁신 연대 아까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자성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애 대변인.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님 답변부터 잠깐 드리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이 저는 민주적 통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대로 간 포퓰리즘이 되겠죠. 그런 점은 뭐 같이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의힘 내에
친박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 따뜻하게 녹은 거죠 이제. 내가 차라리 윤석열이 낫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찌른 사람이다라는 그 원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녹아내린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분들을 다 모으면 35% 안팎이 될 텐데 거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너무 커져서 지금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아예 거론이 안 되면서 국민의힘 자체가 건강한 대선 후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잃었다는 점이 전 굉장히 좀 뼈아프다고 생각하고요. 2016년 5월에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이게 탄핵 전이죠. 한 걸 보면 반기문 총재가 이거는 뭐 개요 안 읽어도 되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5% 정도 나오고 문재인 후보가 22%, 안철수 후보가 12%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형되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저 지지율은 글쎄요, 국민의힘에게 가장 뼈아픈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다자주 구도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의외로 선거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그 지사와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여권의 대표 주자일 텐데 이 두 분들의 표가 20%대로 나오는 지금 지지율이 이게 합집합을 했을 때 몇 프로가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아까 표현됐던 야권의 이제 주자들 윤석열 총장도 만약 포함시킨다고 한다면은 이 주자들과 예를 들어 하다못해 안철수 대표까지 표를 합쳐가지고 그게 합집합이 얼마나 오냐 그거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당 연구소들에서는 지금 이미 가상 대결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드물게 이제 유출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당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정당 연구소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장에서의 가상 대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화끈 달아오를 텐데. 저는 그 양자 구도라는 것에서의 어떤 득표력이라는 것은 이번에 뭐 트럼프 대 트럼프 대 이제 바이든 이런 선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측하는 방향과 정당 지지율과는 다르게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인데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저희가 빨리 진행할게요. 신당 창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또 신당 창당 카드를 던졌는데요. 자, 내년 재보궐에서 뭐 큰 변수가 될지 이 부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줄 평.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철수 신당은 김종인에게 무엇이다. 내지는 민주당에게 안철수 신당은 무엇이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애 대변인부터 먼저 가볼게요. 안철수 신당은 국민의힘에게 스테로이드제다. 세 글자. 아유 어떻게 세 글자 딱 맞춰요. 집에 세 글자 맞춘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려고 스쿼트도 100개씩 하라고 그러고 막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장지원 의원도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서 저 PT를 내쫓고 새로 사람 뽑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그런 건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제를 놔서 그날 하루 일할 수 있도록 기운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라는 중도의 이미지를 업어오는 것이 그래서 그 신당을 만든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약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체질 개선을 해라. 그래서 전 김종인 대표가 시키는 스쿼트가 힘들더라도 제가 보기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예, 박진영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김종인에게 왕피곤이다. 왕피곤. 예, 민주당에게 안철수 신당은 별 관심 없는데요, 사실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 정계 개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이 중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오래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나 외부에 전현직 대권 주자들을 해결을 처리해야 되는데 박연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까지 들어오면 더 피곤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독자적인 일부 뭐 이렇게 좀 중도적인 몇 분들을 엮어서 신당을 할 수 있지 결국 정계 개편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른데요. 안철수 대표의 이 새정치라는 이 구호도 그렇고 중도라는 것이 이제 계속 재반복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신당은 김종인 또는 국민의힘에게 김선달 같은 느낌이 약간 들 것 같아요.
왜냐면 김선달이 자기가 그 뭐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닌데 대동강에 가가지고 내 거다 이런 다음에 여기다 물 팔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도 뭐 새정치 이거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거를 등기를 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형이라는 것이 과연 중도가 실체적 존재로서 존재했느냐 아니면은 과거에 반문 반박의 성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토 투표의 성격으로 대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안철수 대표였느냐. 이게 항상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 대표라는 것이 그 온전히 이제 자신들의 엔티티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빈 공간으로서 존재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저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팔았거든요. 대동강 물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양자구도가 약간 정착되는 상황 속에서 대동강물 팔아먹을 공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선달이다. 네. 기다리고 계세요. 구형물 최고위 마지막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님. 안철수 신당은 김종인에게 아오 아니다.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뜻입니다. 안. 이제 세 글자 맞췄다고. 네, 맞췄습니다. 아니 내가 잘했어요, 형님. 우리가 원래 잘했어.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안철수 대표한테 이렇게 화살이 가요. 저희가 복색 칼날 달고 있으라니까. 네, 신장식 변호사님. 아니 이거는 그 안철수 그 사람 그 김종인 그 위원장의 특유의 화법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그 사람은 경제를 몰라. 누구누구 그 사람 신경 안 써. 뭐 이런 거거든요. 정치를 몰라. 근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니 뭐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뭐 꼭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히 안철수 대표는 진짜 아웃 오브 안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발언. 더군다나 그것이 내년에 뭐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개혁연대, 미래연대, 무슨 연대, 플랫폼 뭐 어쩌고 온갖 연대를 다 얘기해도 사실은 반문연대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문연대로 내년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달리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 그럼 반문연대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거냐 말 거냐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신당까지 얘기가 나오면 아오 아니죠. 김종인 위원장. 아오 아니다. 자 드디어 구형모 최고위원 차례입니다. 네, 안철수 신당 뭐 이거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김종인 및 반안철수에게 황천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천길? 예. 지금 뭐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거는 안철수 대표 이야기한 게 어떤 야권 혁신 연대 플랫폼에서 가장 강도 높은 거를 그냥 잠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안철수 신당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김종인 위원장 다시 뭐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뭐 유승민 뭐 전 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친박 어떤 그 그룹도 그렇고 지금 뭐 장제원 의원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는 황천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천길이다. 제가 저한테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칭찬을 10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건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대요. 영혼이 없는 도덕적으로 칭찬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부산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연고가 부산이다 보니까 만약 그런 표를 땡길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아젠다를 제시한다고 한다면은 국민 입장에서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카드다를 볼 텐데 제가 김선달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중도와 새 정치를 내가 갖고 있다. 한데 와가지고 이거 살래 말래. 니네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안 된다. 내가 파는 거 받아라. 이거 교조적인 자세거든요. 칭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 네가 제일 나빠. 바로 드러나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10분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구형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기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화이자의 백신.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거랑 같이 하면 방역을 좀 잘하면 네.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뭐라고 평가를 할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그쵸? 같은데요. 화이자의 백신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력이 있는 백신을 보유한 상태에서 방역 조치가 함께 진행되면 우리는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그래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화이자와 미 식품의약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백신 맞을 거고 내 가족들에게도 맞을 거라고 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또 항체 치료제가 있잖아요. 일라일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도 중대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걸 막는 이런 처치법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미국인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또 내놨어요. 그래서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말까지는 고위험군의 미국인 대부분 그리고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모든 미국인이 접종할 백신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표에 따르면 화이자가 이번 달 말부터 한 2천만 회 투약분의 백신을 매달 생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효능이 있다면 네네. 스케줄대로 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막 서광이 비치는 듯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인다. 약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딴 사람도 아니고 파우치 소장이면 좀 믿음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제발 해임만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어야 되는데 내년 1월이니까요. 바뀌겠죠. 네. 지금 근데 안 나가겠다고 지금 션 해니티 쇼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제 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9일에 에스퍼 장관이 전격 경질이 됐잖아요. 그 다음 날인 10일에는 제임스 앤더슨 정책 담당 차관 직무대행, 조셉 커넌 정보 담당 차관, 에스퍼 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젠 스튜어트 등이 사임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사임이 맞다라고 공식 확인을 해줬는데요. CNN은 이들이 해임된 건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직서를 낸 건지 해임이 된 건지. 네, 그건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앤더슨 차관 대행이 올해 초에 존 루드 정책 담당 차관이 해임되면서 대행을 맡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루드 차관이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경질됐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앤더슨 차관 대행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인사이자 전 폭스뉴스 해설자로 육군 준장 출신인 앤서니 테이타가 낙점이 됐다라고 AP통신이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 테이타가요. 장초에 이 루드 차관이라는 인물이 경질되면서 후임으로 지명됐었는데 과거 발언 문제 때문에 상원에서 인준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발언이 뭐냐면 이슬람은 내가 아는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종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테러 지도자 이렇게 칭한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좀 큰 문제가 되면서 그때는 지금 그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정권 교체기에 좀 불안한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잘 돼도 지금 그럴 판인데 중요한 시점에서 국방수장이 갑자기 교체되고 주요 인사들이 다 줄 사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조직 내에서 지금 동요가 일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방부는 상당히 보수적이기는 한데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국방 정책도 그렇고 지금 특히나 예전에 그 매티스 장관 전 장관 그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내가 자른다. 그래서 먼저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컸던 것 같더라고요. 매티스 장관이 워낙에 그 인품도 좋고 그리고 존경을 많이 받던 인물이어서 펜타곤 안에서 그런 게 좀 이제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또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파장이 계속 가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의회 선거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원, 하원 그리고 사실 주의회도 여튼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상원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이긴 하지만 공화당한테 좀 유리해 보이고 하원은 민주당이 지키긴 지켰는데 글쎄요. 성적이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사실은 상하원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원 놓칠 것 같고 하원도 의석을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총 435석이 걸린 하원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현재까지 10일 현재 민주당이 218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은 확실해졌어요. 공화당이 201석을 차지했고요. 16석이 여기도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 끝났어요.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16석 가운데 11곳에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선거가 그냥 끝나버리면 지금은 민주당 하원 의석이 232석이었는데 223석으로 9석이 줄어들게 되고요. 197석이었던 공화당 의석은 212석으로 15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공화당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간신히 다수당을 지켰다는 사실에 공화당이 한층 대담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석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입지도 덩달아 같이 위태로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민주당의 고전이 펠로시 의장의 영향력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의장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프레지던셜 코테일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연미복 같은 거 이렇게 네네. 꼬리처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네. 조금 그 대통령의 인기 혹은 뭐 이런 거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네. 의회 선거에서도 조금 표가 올라간다라는 그렇죠.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 때는 사실은 이제 좀 뒤집히고 네. 좀 깎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대통령만 민주당 네. 편을 들어준 거고 그렇습니다. 상원이나 네. 하원은 오히려 성적이 좀 안 좋다라고 볼 많이 안 수밖에 좋죠.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다 가져간다. 블루웨이브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블루웨이브로 들떠 전혀 보이지 있었는데 않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좀 축소되는. 그래서 그만큼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뭔가 협조를 많이 얻어내야 되는데 그만큼 네.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2022년에도 네. 중간 선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런 쪽으로 찾아봤을 때 민주당이 의석을 이룰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다라고 본다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은 바이든 뭐 당선자가 네.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좀 이끌어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있죠.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은 이걸로 거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번 선거에 당 내에서 안 책임을 그래도 지금 젊은 의원들 사이에 불만이 그쵸. 많았잖아요. 이번에 의장 될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정말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상당히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의원 3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3명이나 탄생했어요? 네, 12일에 한국계 여성인 미셸 박스틸, 한국명 네. 박은주 공화당 후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 선거구가 보수 유권자가 많아서 캘리포니아주긴 하지만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었는데 당선이 됐고요. 서울 출생입니다. 1975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대학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LA 폭동 1992년에 한국 사람들이 폭도로 매도되는 현실을 보면서 한인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걸 절실하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된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순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메릴린 스트링랜드 네. 후보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이 됐는데 지금 뉴저지주의 앤디 김 의원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계 하원 의원이 총 3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영김 후보가 있어요. 한국명 김영옥 공화당 네네. 후보인데 당선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여기도 지금 약간 아슬아슬한 표차잖아요. 아슬아슬. 그래서 한국계 하원 의원이 만약 영김 후보까지 당선이 된다면 총 4명으로 늘어나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네. 하원 의원 한 명이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연방의회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네. 어렵고 주의회는 그래도 그렇죠. 이제 그럭저럭 소식들이 있었는데 연방의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고 네. 참 뭐랄까요? 약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소수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네. 가장 그래도 뭐랄까 좀 직접적인 방법은 사실은 의회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회에 가서 네. 그 많은 이제 흑인들이 또 의회 진출해서 블랙카커스 이런 걸 만들듯이 네. 이 뭐 아시안계라든지 또 한국계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이런 커커스라든지 뭐 이런 네.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그럼요. 연계가 돼서 여러 가지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끼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김 축하드리고요. 후보의 선전을 빌겠습니다. 자,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 락다운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다. 네, 드디어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보고 알게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올해의 사전 단어 이런 게 나오면 연말이잖아요. 락다운이 수십억 명의 공유된 경험을 압축하는 단어라고 밝히면서 여행과 사회적 상호작용, 공공장소 접근권 등과 관련한 엄격한 제한 조치의 시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에 봉쇄를 시도한 곳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제2의 락다운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영국 콜린스 사전이 락다운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건데 지난해 이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4,000번 등록이 됐는데요. 락다운이 네. 올해는 25만 번이 됐답니다. 사용량이 6,000%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나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주변의 세계를 언어가 반영하는 것이니까 2020년은 한마디로 글로벌 팬데믹이 지배된 해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콜린스 사전이 얘기를 했습니다. 축하할 만한 단어는 아닌데 아무튼 예, 올해를 요약하는 단어긴 하다라고 했고요. 또 사용이 많이 늘어난 단어가 또 있어요. follow라고 휴가 또는 일시해고가 있었고요. 키워커, 필수 노동자, 셀프 아이솔레이트, 자가격리,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등이 많이 상위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 코로나 관련 용어네요. 그렇죠. 코로나19가 그만큼 올해는 코로나19에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는 얘기고요. 탑 10에 먹방이 들어갔어요. 그냥 우리나라 MUKBANG 먹방 그대로 먹방.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나 웹캐스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지금 태권도와 함께 영어에 몇 안 되는 한국어 외래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콜린스 사전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BLM 그리고 메건 마클 왕자비랑 해리 왕자가 왕실에서 독립한 걸 빗댄 매그시트도 들어갔고요.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틱토커도 올해를 상징하는 탑 10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콜린스 사전이 계속 뭐 이런 거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2018년에는 뭐 플라스틱 용기를 네. 지칭하는 뭐 일회용 싱글 네네. 유즈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유행했었죠. 네, 유명했었죠. 사회와 시대를 어떻게 좀 나타내는 그런 네. 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 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